정말로 순간의 대처가요 큰 위기에서 생명을 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최근 전남 순천과 충북 청주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골든타임을 지켜낸 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남 순천 사건에 대한 CCTV 영상부터 좀 한번 네. 보시죠. 자, 설 명절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13일입니다.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한 음식점의 모습인데요. 네.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 그런데 한동안 서 있던 식당 주인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밥 먹다 말고 이제 아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밥 먹다 말고 급히 다가오는 손님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네. 주변에 신고를 하라 이렇게 조치를 하고 네. 본인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아하. 저 심폐소생술 대략 6, 7분가량 쉬지 않고 이어지게 됐는데요. 네. 그 이후 이제 조금 있다가 구급대원이 도착하고 결국 저렇게 갑자기 쓰러졌던 식당 주인 나중에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야, 됐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세상에 저분이 안 계셨으면 심폐소생술 해주신 분 안 계셨으면 진짜 어떻게 될 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 됐을 뻔했어요.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식당 주인분은 어쩌다가 왜 쓰러지신 걸까요? 그러면 아마 그 식당 내에서 손님하고 언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언쟁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이제 손님이 돌아가고 그 이후에 아마 그 충격이 여파할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저렇게 이제 쓰러졌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다가 112하고 119에 동시에 신고 좀 해라.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CPR, 네. 심폐소생술을 한 8분 정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었는데 네. 뭐 심폐소생술 할 줄 아는 사람들 뻔하잖아요. 아하. 사실 저 손님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아하, 저 경찰관 분이요. 이게 참 이거 천우신조예요. 식당 업주분 주인분께서는요 정말로 누군가의 언쟁을 하면 심장 박동도 갑자기 빠르게 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 몸에 이상 징후가 올 수 있잖아요. 아마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갑작스럽게 쓰러졌던 상황에서 구조에 나섰던 경찰관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해당 응급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 경찰관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덩치가 좋으신 분이 크게 떨어지셔가지고 의식도 없으셨고 얼굴도 조금 혈색이 검으셨고 뭐 가슴에선 따로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심폐소생하게 된 겁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영상으로 보면은 뭐 한 6분 정도 한 것 같은 6, 7분 정도는 이제 너무 힘들기도 했고 사실 상황이 급박해가지고 저도 어떤 생각 없이 한 것이라 그의 구급대에 들어오기 전에 숨은 한번 튀셨는데 다시 이렇게 또 숨을 안 쉬시길래 계속 진행을 했고요. 이제 구급대원 오고 나서도 이제 주무르고 조금 상태 확인하고 그랬죠. 양재민 변호사님 사실은 심폐소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긴장될 거예요. 계속해서 의식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정말 땀이 뻘뻘 났을 것 같습니다. 또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했기 때문에 이 심폐소생술을 하신 이 조창희 경장께서도 굉장히 좀 당황하시는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전문가시다 보니까 사실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식당 주인이 당시에 의식도 없을 뿐더러 얼굴빛이 굉장히 좀 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에 손을 올려보니까 가슴에 움직임이 없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일단은 6, 7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면 좀 굉장히 급박하고 좀 위험했을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말로 위급한 순간에 침착하면서도 재빠른 대응을 했던 이 경찰관분 뉴스파이터가 다시 한번 전국에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전남 공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의 조창익 경장님 정말로 살아있는 영웅이시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3살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또 위기를 모면한 일도 있었답니다. 이건 뭘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번에는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달 25일 오전 9시입니다. 충북 청주의 상당 경찰서인데요. 어허. 차가 급하게 들어오고 그러네요. 있죠. 그리고 그 차에서 급하게 한 여성이 내립니다. 어허. 문을 열고 내려서 뭔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품에 아이를 안고 그러네요. 있죠. 이 3살 아이를 살려달라라고 이 여성이 요청을 한 건데요. 아이고. 아이가 저 당시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순찰을 준비하시던 경찰관들이 바로 지체 없이 저렇게 순찰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병원으로 아이를 이송한 덕분에 아이가 무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CCTV라서 뭐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만 그냥 유초의 보건데 백성문 변호사님 저 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는 아마 지금 거의 실신하기 직전일 거예요. 울먹울먹하면서 제발 아이 살려주세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얼마나 급했으면 병원보다 경찰서로 먼저 그러네요, 갔어요. 진짜. 그러니까 병원 갈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근데 일단은 저 아이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건 2월 25일입니다. 오전 9시인데요. 지구대에 와서 지금 아이를 살려달라고 저 어머님이 이렇게 아우, 얘기를 세상에. 하시는데 그 당시 아이 상태를 보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이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몸이 축 처져 있는 아이고, 상태였죠. 아이고. 근데 저는 정말 경찰관 분들의 대응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게 순찰차를 가면 아무래도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순찰차로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를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사실 요즘 우리 시민분들 의식도 많이 개선된 덕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저 어머니도 굉장히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기지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차를 끌고 왔잖아요. 아마 일반인들 같으면 경찰 파출소 간다는 생각 안 할 거예요. 아하. 그냥 그 길로 차 끌고 가려고 했을 텐데. 병원으로, 아하. 근데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9시면 출근길. 그러네요. 그러면 차가 막혀가지고 아이 제 시간에 못 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가까운 파출소로 먼저 가서 경찰 협조받은 건 굉장히 엄마가 그 선택을 잘하신 거고요. 네. 또 경찰이 저렇게 도와준다고 경광등 켜고 달려갈 때 진짜 이 청주 선진 시민 의식이 없었으면 그러네요. 저 길을 이렇게 안 터주죠. 보세요. 네. 저렇게 다 길도 터줍니다. 예.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얼마나 긴박했는지 자, 차량들도 멈춰주잖아요. 자, 순찰차 먼저 긴급하니까 먼저 가라고요. 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대로 갑자기 차를 몰고 들어오셔갖고 우리 아이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고열에 심하고 숨을 못 쉬는 것 같다. 새벽부터 애가 고열이 심하고 의식이 없고 자꾸 헛구역질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애를 보니까 애가 뭐 엄마 어깨에 축 처져 있어갖고서 약간 희미하게 의식이 거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어깨에 안 찢어져갖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바로 순찰차를 태워갖고서 바로 저희들이 이제 경광등 울리면서 주변의 차량도 저희들이 경광등을 울리니까 옆으로 좀 피항도 해주고 15분에서 20분? 근데 저희들이 그날은 거의 5분 만에 도착했어요. 바로 모세의 기적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평소 같으면 20분 거리를 5분 만에 단축해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 아이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걱정됩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진단 결과 급성 인후두염 진단이 나왔는데 그럼 목 좀 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요. 아이가 어릴수록 기도가 좁아서 이게 생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거고요. 네. 다행히 이렇게 5분 만에 병원에 가서 회복이 됐고 그래서 아이 부모는 이후에 이 지구대에 찾아가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또 참 마음도 따뜻하신 부모님들이세요. 그런데 경찰분들이요.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찾아오셔갖고 고맙다고 우리 아이가 깨어나갖고서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와갖고서 인사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결과론적으로 하나의 생명을 구했는데 그거는 진짜 저희들이 보람 있고 긍지를 갖지만 그런 상황이면은 대한민국 경찰은 어느 누구든지 다 내 사명과 분분을 갖고서 다 출동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좀 저기 하니까 좀 쑥스러운 것 같아요.
네, 멋지십니다. 아우, 쑥스부끄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이 모습이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사명과 본분, 그 두 단어가 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경찰을 믿고 지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소개 안 드릴 수가 없죠.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의 분평지구대의 박래일 팀장님과 동료분들 정말로 뉴스파이터가 대신해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그 아이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까요? 자,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저렇게 일이 참 많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6일째 됐죠. 지난달 26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27일 날도 화이자 백신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초 이제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진 또 65세 미만 환자분들이 일단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우려했던 건 혹시 새치기를 누군가 하지 않을까. 어허. 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일입니다. 지난달 26일에 경기 동두천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진, 네. 그다음에 환자, 네. 그다음에 기타라고 분류가 돼 있어요. 아하. 기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분이나 가래 청소하는 이런 분들도 아무래도 접촉을 하게 되면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기타가 좀 넓습니다. 아하. 그걸 악용한 거예요. 네. 그리고 동두천에 굉장히 요양병원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발견하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나 환자분들이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분들이 줄 서 있는데 새치기를 쓱 한 거예요. 어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이 네. 제보자 얘기를 따르면 다른 접종자들이 하루 전 보통 이제 예진표 같은 걸 써내는데 새치기를 한다면 거기서 예진표를 썼다는 거예요. 어허. 그럼 뭔가 맞으면 안 될 사람 아닌가라는 충분히 의심이 들죠. 그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네. 병원 이사장 동생의 부인과 그 관련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아하.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었던 거죠. 목격담에 의하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줄을 쫙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앞줄에 후다닥 나타나더니 접종하고 후다닥 사라졌답니다. 세상에. 네, 저는 저기 동두천 수사과장에서 저 병원 압니다. 어딘지. 아하. 네, 알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 의사, 환자, 종사자는 다 알아요. 자기들끼리. 근데 낯선 사람이 몇 명이 와가지고 새치기에서 문진표 거기서 작성하고 하는 네.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네. 이게 문제가 돼서 확인이 됐어요. 아하. 확인을 해봤더니 네.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사장 동생의 부인입니다. 아하. 이사장 동생분은 저기 관리부장인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하, 병원에. 네. 그러니까 본인은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네. 자기 아내는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병원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 이사다. 네. 내 아내가 이를테면. 네. 그래서 문제 없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진짜 사회 이사인지 아닌지 확인했어요. 그러겠죠. 그랬더니 확인을 했었어요. 10년 전에. 확인해서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10년 전에 그만둔 사람인데 또 저 맞췄다고 그런 게 말이 되느냐 또 따지니까 네. 앞으로 감사가 조만간 한 사람 빌 건데 네. 그게 이제 뭐 3월 중순경에 빈대요 자리가 네. 거기에 내 아내를 앉히려고 하는 등재 중이었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등재 예정이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게 잘못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참 이게 콧구멍이 두 개라서 숨을 쉽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백주에. 그런데 홍종성 기자님, 정말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백신이 필요하고 이 앞순서로 맞아야 될 분들은 저곳에서 일하는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이제 화가 나는 이제 포인트가 여럿이지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짚어보면 첫 번째는 이 병원에서의 해명입니다. 여기 병원에 상주하지 않아도 사회 이사도 직원이니까 맞을 수 있다. 말하자면 그 관리부장의 아내분뿐 아니라 다른 사회 이사에 지금 함께 같이 맞은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 아닌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행정상 문제 없다. 정말 행정상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건가요? 네. 더 화나는 건 뭐냐면 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맞아야 되는 의료진이라든가 병실 매일 깨끗이 청소해 주셔야 되는 미원 이런 분들 중에는 아직 접종하지 못한 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런 정말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직 맞지도 못했는데 먼저 맞았다는 거 여기에서 더 화가 납니다.
병원 측 얘기가 보세요. 이사도 병원 종사자다. 행정상 문제없다. 그렇게 행정 절차를 잘 지켰습니까? 평소에는? 꼭 이럴 때는 행정상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이게 문제될 걸 몰랐을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입니다.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요양병원 쪽에서 지금 이런 불법 사례를 지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백신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부터 시작해서 형사고발까지 전반적으로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정부 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정세균 총리가 시청자 여러분의 심정을 딱 한마디로 대변했네요. 김복주 의원님 네.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러워 진짜. 한마디로 아주 파렴치한 반칙을 행사한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 이왕 접종했으니까 그 병원에서 그 봉사활동 열심히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하.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동두천 씨가 요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요. 네. 선제 이 접종 파악을 해가지고 한 80여 명을 외국인들 확진자 찾아내가지고 꽤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죄를 뿌린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동두천시에서 이 해당 병원에 대해서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배부에서 이 접종하고 남은 그 백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전부 회수했고요. 아하. 위법상 시 관련법에서 아마 이제 드러나면 제재할 거라고 합니다. 네. 예. 아니 위탁 계약,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에서는 뭔가 응징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조치로 양지민 변호사님 선의의 피해자가 혹시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마도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1차 우선순위자들은 다른 곳에서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감염병 예방법이 지난달 26일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거짓으로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관련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이게 참 사회적인 약속인 것이고 그렇죠.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인데 맞아요. 요양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작 맞추지도 않고 새치기를 했다라는 게 참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방역 당국이 또 하나의 전쟁과 맞서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가짜 뉴스와의 전쟁입니다. 그 가짜 뉴스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정부가 백신에 물을 타서 분량을 늘린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말이 돌아요? 네,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양을 늘리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고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반드시 희석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물이 아닌 식염수를 사용하고 이것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리고 FDA에서 인증한 정식 사용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가짜 뉴스는 뭡니까? 네, 백신으로 몸속에 무선 인식 칩을 심는다? 이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하. 실제로 지난달 25일에 인천에서 코로나19 백신에 칩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전단을 길거리에 붙이고 다녔던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네.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짜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하. 백신을 맞으면 치매가 유발이 되거나 유전자가 변형된다 이런 가짜 뉴스 있는데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밝혔는데요. 네. 백신의 RNA가 사람의 DNA를 바꿀 수가 없다. 네. 백신의 유전 물질은 분해되는 것으로 인체의 DNA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방역 당국이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네요. 코로나랑도 정체가 있는 코로나랑도 싸워야 되고 이런 정체불명의 가짜 뉴스와도 또 싸워야 됩니다. 정부가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기로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집니다. 접종받은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좀비처럼 변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임에도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시도 경찰청에서는 전담 요원을 통해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 정보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백신 관련 허위 조작된 정보는 지금 이 사이트 주소가 보이시죠? 혹시라도 이런 게 지금 나도입니다. 그런 게 있으시면 저 주소로 제보를 할 수도 있고 창이 열려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게 지금 코로나를 잡는 것만큼 시급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요, 뭐 재난지원금도 지금 이제 속속 지급될 예정입니다만 많은 분들 특히 지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을 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양지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눔 곳간이라는 곳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과 생필품을 좀 무료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이 나눔 곳간이 생기게 됐고요. 이용 대상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실직을 하셨거나 휴업이나 폐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신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곳에 방문을 하게 되면 뭐 쌀이라든지 라면 아니면 생필품 이런 거를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한 번에 한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그 각종 물품들이 다 비치가 돼 있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가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5만 원 내에서 5만 원 한도에서 가져가는데 세상에요. 이곳이 나눔 곳간이요. 곳간은 넘쳐나도 좋잖아요. 지금 국면에서. 그런데 이곳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는데 그냥 준다고 해서 아침에 한번 나와서 술을 한번 받아봤어요. 어머님은 뭐 근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시진 않으시는데. 그냥 다른 데 가보자고 한번 가봤어요. 나눔 곳간에 위기 상황이 아닌 시민분들이 오시다 보니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백신 세특이 접종도 그렇고 이 나눔 곳간에 그냥 무료로 준다길래 와봤어요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왜 이럽니까 정말. 진짜 비양심 이용자들이네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소위 말하는 코로나 장발장,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고자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무슨 뭐 법령에 뭘 정해서 어떤 기준 이하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줄 서면 받는 거거든요. 아까 인터뷰 보셨지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저기 준다 그래서 왔어요. 본인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근데 저 비양심 이용자들 전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대부분 이용자 대부분이 뭐 쌀이나 라면 같은 것을 좀 선호를 하는데 뭐 예산과 후원 부족으로 지금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저 생필품들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비양심 이용자들 모두에게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 걸까요?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못 오시게 하기 위해서 신원조사를 한다고 하면 정작 어려운 분들 못 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복준님 이 말도 일리가 있어. 이 비양심 이용자들 막으려다가 진짜 선의의 피해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양심자들 골라내는 과정에서 신원조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인적사항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정작에 어려운 분들이 거기 와서 어떤 불편함을 느낀단 좀 말이에요. 꺼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꺼리는 거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사실 이게 도와주고 참여하지는 못할 망정 말이죠. 네. 양심 없는 짓을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양심 없는 짓도 때와 시기가 있잖아요. 이 시기에 저런 짓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로
양심을 내다 파는 일이 없기를, 근절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로 내달린 차량? 이 알쏭달쏭한 제목,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9일 밤 광주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차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옆으로 등장한 한 검은색 승용차 한 대 보이시죠? 난데없이 인도 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은 이 모습을 보고 이 차량을 쫓아서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멀쩡한 도로를 놔두고 양재민 변호사님, 저 차는 지금 인도로 왜 달리는 겁니까, 진짜? 이게 사실 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들이 저런 차량을 보면 당연히 미심쩍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음주 단속을 하다가 급하게 이제 뛰어서 저렇게 가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차량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차량을 사실 뛰어서 잡는 게 쉽지가 맞아요.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재빨리 순찰차에 올라타서 이제 저 차량을 쫓아가게 되고요. 무전으로 이제 상황을 급박하니까 전파를 하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뛰어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 추격전의 상황이 경찰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아하. 그 영상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경찰이 순찰차를 타고 급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달아난 차량은 차도로 내려오더니 더욱더 속력을 높였는데요. 그리고 정차 요구를 무시하는 건 물론이고 교통 신호까지 무시하며 위험한 도주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더니 이 차량이 갑자기요. 골목으로 숨어들었는데요. 아하. 이 좁은 골목길에서 계속해서 추격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죠. 저 틈새를 빠져나가네요.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길을 보시면 좀 이따 아시겠지만 네. 시민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그래서 순찰차가 시민들을 보고 서행하는 사이에 도주 차량이 막 달려가서 시야를 벗어나서 도망을 가는 상황이 쏜살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주랭랑 치네요. 네. 이때 노련한 경찰이 기지를 발휘했는데요. 아하. 그 직감을 따라서 우측 길로 추격을 계속 이어간 거죠. 네. 그리고 저 멀리에서 도주 차량의 후미등을 발견할 수 야, 있었는데요. 네. 이 경찰관의 직감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네. 이렇게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하면서 도주하던 이 차량 운전자 아하. 2차 사고 없이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됐고 저 차량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사실 우리 뭐 드라마, 코믹 드라마나 같은 거 네, 보면 예. 어디로 갈까 할 때 뭐 침을 탁 뱉어본다.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은 저 순간에 어떻게 우회전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경찰들이 저렇게 추적을 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되는 건 노칠지연정,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 지장을 많이 받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경우도 일시적으로 그 차를 놓친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 경찰관은 그 도로 사정을 그 꿰뚫고 있잖아요. 네. 이 차가 직진해서 갔으면 교차로 쪽에서 혹시 신호에 걸렸다면 다른 차들에 의해서 진행을 못했을 거다. 아하. 그런 경우에 저 사람이 신호를 기다렸다가 직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하. 분명히 쉬운 우회전할 것이다. 이거를 미리 추정하고 정말. 교차로에서 경찰이 우회전으로 추정하고 야. 우회전으로 들어선 거고 발견한 거예요. 정말 경찰부들 촉이라는 게 이른바 그 촉이라는 게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양재민 변호사님 검거했다니까 천만다행이긴 한데 영상 봤던 저희 그 도주극이 대체 얼마 정도나 도주극을 벌인 거예요? 이게 무려 6분 정도 도주를 했다라고 아하. 합니다. 사실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저 길을 6분 동안 저렇게 무법 질주를 했다라고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저렇게 순찰차가 저 차량을 따라가는 그 추격전을 옆에 있던 지나가는 순찰차가 또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앞뒤가 다 막히다 보니까 저 차량 운전자 결국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네. 한 운전석에 20-30초 정도 앉아 있다가 순순히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현실 인식한 거예요.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주행랑 쳤을까요? 경찰 당시에 검거에 나섰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4차로 중에서 우리가 1, 2차로에서 이제 그 검문을 하고 있었고, 근데 우리가 검문 장소를 앞두고 우측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2개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도주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길입니다. 골목에 미리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경찰관들을 거기다 배치를 합니다. 근데 그 차량이 4차로로 오다가 골목이가 우리 경찰관들이 있으니까 도주하려다가 이제 못 갔죠. 못 가니까 바로 인도로 거기서 슬금슬금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는 정차할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인도로 올라가서 계속 직진을 하니까 음주 용의 차량이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추격을 했죠. 아, 네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 봐도 뻔한 게 뭔가 본인이 캥기는 구석이 있었던 거군요. 네, 보통 이제 운전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음주 단속을 하면 정면에 보여요, 저 멀리에. 아, 그러면 난 여기서 우회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럼 우회전에서 무사히 갈 수 있으면 다들 우회전을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에 당연히 경찰이 배치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음주운전 여기서 걸리는 분보다 이쪽에서 걸리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우회전하다가. 네. 이제 그러니까 이 남성도 저기 음주. 나 걸리면 안 되지. 우회전을 딱 했는데 또 있잖아요. 아하.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아, 인도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도로 직진을 해서 지금 도주를 했던 거고 결국 이러다가 검거가 되면 이 사람 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도 처벌받는 거지만 본인의 혐의만 더 중하게 처벌받겠네요. 저 순간에 참 이 도주하는 차량을 쫓는 경찰분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김복준 의원님.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추적할 때요. 항상 주변 살펴봐야 되는 부담을 또 느끼게 그러겠네요, 돼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제3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2차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뭐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쫓아가면서 그 도주하는 차량에다가 권총 뒀다 뭐 했으냐 바퀴에다 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스팔트에 이 총알이 튕겨가지고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도 상당히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많이 들었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제 검거돼가지고 음주 측정했지 않습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5%예요. 만만치입니다. 만만치. 이건 네. 면허 취소 뭐 되고도 남고요. 네. 이 사람은 상당히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한 직감, 대단한 촉을 가지고 있던 경찰관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주하면서 2차 사고가 안 났던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그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음주는 또 습관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잘 안 가져가는 것이 좋고 이번 동영상을 이렇게 공개하게 된 것도 그런 그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그런 처벌, 그런 경각심을 어떻게 보면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했다고 봐요. 그리고 반드시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똑똑히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이 자신의 안전까지도 이 위험한 상황에서 검거를 해주신 경찰분들 저희가 또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죠.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의 국승권 1팀장님과 동료 경찰관 여러분들 제2차 사고도 나지 않도록 안전까지 신경 쓰면서 검거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대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위기 바꿔봅니다. 뼈금의 꿈은 이루어진다? 대체 뭐 어떤 분이길래 꿈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처럼 그렇게 예뻐지려면 어떡하냐고. 언니 결혼 후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쁜데 언니처럼 언니라는 게 누구예요? 저요. 아! 솔직히 예전에 과거에 한 번씩 저 모셨잖아요. 네. 예뻐졌어요. 그래, 예뻐졌어요. 예뻐졌잖아요. 예뻐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푸석푸석했거든요. 얼굴이. 근데 지금은 뭐. 근데 이게 남편한테 고민을 다 털어놓고 위로받고 사랑받으니까 또 이런 비결이 아니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소중해. 제이슨 씨한테 많이 배웠어요. 아, 맞아. 이 세상에선 현이야, 내가 제일 소중해.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고. 근데 그게 맞아. 맞는 말이야. 아, 반가운 얼굴 홍현희 씨입니다. 홍종상 기자님. 네, 홍현희 씨 사실 정말 재치 넘치는 개그맨, 이 코미디언인데 사실 좀 그렇게 잘 풀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아하. 그런데 2018년에 이 제이슨 씨 인테리어 사업가랑 결혼을 하고 아, 저분이군요. 네, 지금 결혼 4년 차인데 굉장히 잘 풀렸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앞자리가 그때 37세였는데 40세가 돼 4가 된 아하, 거예요. 숫자가 바뀌었어요. 네, 인기도 좋지만 내가 벌써 앞자리가 바뀌었네. 나 엄마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아, 나 차근차근 준비해야지. 몸을 만들어서 엄마 돼야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몸을 만드느냐. 이 난소 기능 검사를 해봤는데 아. 다행히 이 난소 나이는 30대, 38세, 39세 그래도 앞자리가 3이라고 해요. 아하. 그래서 지금 기쁘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사실 예전에 이 홍현희 씨가 입덧한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었어요. 그때 남편이 얘기했어요. 입덧 아니고요. 체해서. 네. 개그로 또 승화시켰네요. 네. 이 남편도 지금 거의 개그맨인데 네. 이번에는 진짜로 임신, 잉태돼서 엄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사실은 김유진 아나운서 물론 홍현희 씨 나이에 노산이라고 하면 진짜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노산이에요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홍현희 씨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또 간절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새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주신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던 장윤정 씨가 아하. 태몽 비슷한 꿈을 꾸셨다고 해요. 네. 그 꿈 내용을 들어보니까 엄청 큰 고목나무에 정말 홍현희 씨만한 큰 부엉이가 내려앉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2마리가 자기 품에 안겼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홍현희 씨가 이 얘기를 듣고서 그 꿈 나한테 팔라고 내가 100만 원 주겠다고 이렇게 큰 관심을 표하셨다고 합니다. 네. 진짜 보통 태몽은 주변 분들이 꿔주잖아요. 그런데 큰 고목나무에 흰 부엉이 사극 주인공이 되는 그런 운명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양재민 변호사님 이렇게 아이를 잉태하는데 뭔가 조바심 낸다는 건 혹시 양가 부모님의 무언의 압박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홍현희 씨 시어머니께서 아기를 가져라라고 하셨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아들 된 입장에서 이제 제이슨 씨가 그건 엄마 생각이지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차단막을 설치해주는 것 같았는데. 낯서는 아들 요즘 보기 쉽지 않은데요. 네. 근데 홍현희 씨가 그래 아기 갖자라고 해서 오히려 뭔가 본인이 더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하고요. 네. 이 부부가 이제 시부모님과도 참 상당히 잘 지내고 알콩달콩한 모습을 방송에서도 많이 보여주는데 네. 이렇게 알콩달콩하고 뭔가 재밌게 잘 살다 보니까 2세 계획이 점점 미뤄져서 이제는 조금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사랑도 듬뿍 받고 또 시어머니하고도 갈등이 거의 없답니다. 참 보기 드문 또 고부지간인데요. 그렇다면 홍현희 씨네 집안과 제이슨 씨네 집안 간의 어떤 부모님 간의 사돈지간의 화합은 어떨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한 달에 2번씩 본 경우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만남이 없었는데 이제 엄마 혼자 계시니까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진짜 이런 말 했어요. 이제 가족이라고. 우리는 사돈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그래서 저희 엄마는 진짜 가서 드시기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자기 집에 온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사실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가 그냥 말로는 인사치레로 이제 우리 사돈지간의 가족처럼 지냅시다라고 말은 쉬우나 사돈지간에 한 달에 2번 보기가 쉽진 않을 것 같던데. 그거는 결혼하면 그냥 부모님 보는 것도 한 달에 2번, 한두 번이 쉽지 않은데 이 사돈지간에 한 달에 2번 이상 본다. 이거는 진짜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홍현희 씨가 처음 결혼할 때 이제 제이슨 씨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자네 이름은 뭐지? 뭐 하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름도 안 묻고 무조건 환영이라고. 야. 그렇게 이제 사위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네. 얼마나 친하냐면 이제 뭐 홍현 씨가 워낙 재밌는 분이니까 어머니가 저기 그 시아버지 밭에서 서리를 할 정도로 친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또 양가 부모님들 친하고 또 이렇게 계속 양가 부모님들과 잘 돈독하게 지내는 건 이 두 분의 효도 스케일 때문인데 네.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한 달에 무려 각각 20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고 이야. 합니다. 이 부부가요, 뭔가 이 유머 코드, 개그 코드가 맞나 봐요. 이 장모님께 용돈 드리기 도전기를 했다면 도전! 그런데 그걸 영상으로 또 재밌게 꾸몄다는데요.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짧아. 맘만 봐도 돼. 맘만 봐도 돼. 맘만 봐도 돼. 싫어. 나잖아, 싫어. 싫어. 그럼 누가 줄래는 오긴 꽤 많은데. 그게 많아도 싫어. 많아도 싫어. 저 용돈을 처참하게 곤란하시면 제 주머니가 비어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참 예. 훈훈합니다. 그런데 혹시 따님 내외가 김복준 의원한테 아빠 용돈 좀 드릴게요. 어떻게 손살이 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한테 용돈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무슨 때가 되면 뭐 생일이라든지 무슨 때가 되면 그래도 인사라고 이제 봉투 내밀죠. 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곱하기 2에서 돌려줍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근데 홍 의원이 제가 또 질문 드린 제가 멋스게집니다. 그런데 홍종성 기자님,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한편에 그냥 드라마 같기도 하고 좀 훈훈함이 넘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너네 쇼윈도 부부 아니야? 이런 아이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진짜 부부가 아니라 예능 설정상의 부부 아니냐. 너무 둘이 재밌고 그래서 지금 인기를 얻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루머, 오해도 받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택배 기사가 오시거나 세탁소 아저씨가 오시면 이렇게 집안에 진짜 제이슨이 사는 건가 진짜 부부가 이렇게 아이고. 약간 보려고 하신대요. 그러면 홍현희 씨가 있으나 어서 와서 인사해 하면 이제 인사를 하면 진짜 여기 사네 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워낙 두 분이 재밌어서 이런 네. 에피소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홍현희 씨 두 사람의 사진을 문 열자마자 딱 이게, 보이는 데다가 아이고. 걸어놨다고 하네요. 네. 아니 왜 그런 오해를 할까요? 쇼윈도 부부가 무슨 말인가 당치 않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부부가 사는 모습 어떨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에 취했어요. 이런 모습을 사랑해 주시죠. 술 냄새. 너 예전에 술 진탕 먹고 들어왔을 때 장모님이 너 효자손으로 얼굴 왜 때린 줄 알 것 같다. 쫙쫙 맞았어. 그때 심정 어땠지? 힘들었어. 너 침 흘리고 주무신 거 아니지? 그래도 괜찮아. 현님 귀여워서. 알았어. 빨리 일어나. 준비해. 귀여워. 이거 진짜 내추럴의 끝판왕이다. 진짜 이거. 뒤에서 보면 거의 아빠야. 아빠. 현이야. 아빠! 왜냐면 우리 그 구이동에 빌라 살 때 신혼 때 왕만두랑 맨날 시켜 먹었거든요. 맨날 시켜 먹었어요. 시큼하고 매콤한 매콤한. 안 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왜 얘기했어? 내일 먹자고 하려고 그랬지 너는. 내일 어디냐고 그래. 내일 죽어? 백성문 변호사님 속급장난 같기도 하지만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유쾌한 분들인데 또 마음도 좀 따뜻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건물주가 됐다고 하는데 그 건물주, 그러니까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9억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카페를 하시려고 한다는데 카페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생활고 겪는 코미디언 후배들 고용해서 같이 함께 잘 지내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유쾌한 만큼 마음도 따뜻한 부부 같네요. 세상에 이분들 뭔가 이 개그감으로 똘똘 뭉친 부부인 줄 알았더니 천사 같은 부부였습니다. 그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